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 민간합동 도시농업 정책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전국도시농업 시민협의회 공동대표인 김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워크숍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또 도시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검토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를 하고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워크숍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자료집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요. 1부에서는 정책 공유로 도시농업의 현재와 활성화 방안과 관련돼서 농림축산식품부 안창석 사무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해외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급진적인 변화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한국도시농업연구소 이창호 소장님께서 특강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세 번째 발표는 서울시 도시농업 여가팀의 백기선 팀장님께서 서울시 도시농업 실천공간 개선 및 ESG 도입 방안과 관련돼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2부 순서로 사례 발표를 몇 가지 듣고 기능 소개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사례 발표 첫 번째는 장애인 돌봄 농업 관련돼서 전국 도시농업관리사협회 이정호 이사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 텃밭과 관련된 발표인데요. 인천의 청라중학교에서 이재신 교사께서 학교 텃밭에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반 사용자 맞춤형 헬스케어 반려식물 추천 플랫폼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로 김호연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셨으니까 이렇게 의견도 듣고 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토론 시간을 30분을 갖고 마무리를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명찰에도 순서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그래도 와주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나인지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도농상생본부 김백주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김강진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서울농업기술센터 진우영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시흥시에서도 오늘 박람회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미아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도시농업 활성화에 힘쓰는 계시는 이제 민간교육기관에서도 오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전국 도시농업관리사연합회 이정호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SNY 도농나눔 공동체 서주봉 대표님, 문대상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사단법인 도시농업 포럼의 이미자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더 푸른 도시농업 협동조합의 이정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 오셨다네요. 네, 경북 사회적 농업 전문가 협회 김병일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팝그린의 김정숙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을 텐데 일일이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바로 그러면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의 나인지 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이고요. 제가 7월 중순에 와서 이제 한 달 조금 넘어서 도시농업 관련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지자체와 뭐 교육 현장의 담당자분들을 만나뵐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반갑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도시농업이 이제 2011년에 법이 제정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초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그런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굉장히 이제 참여자 수도 많이 늘고 면적도 많이 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양적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둔화가 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환경적인 면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개개인에게 그 농업이나 뭐 반려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갖는 개개인의 뭐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의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또 꾸준히 많이 최근 들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지금은 이것이 어떻게 내실 있게 조금 더 성숙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해드리고 싶지만 그런 여건이 조금씩 지금 조금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그 도시 농업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모이셨으니까 지자체 담당자분들, 그리고 그 말씀드렸듯이 뭐 학교 현장에서 또 이런 것들 좀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체에서도 꾸준히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늘 다 같이 모이셨으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다 같이 또 고민도 하고, 새롭게 정책적으로는 지금 이제 바뀌는 수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도시 농업에 대한 수요가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을 텐데, 그것들을 반영해서 또 정책적으로는 어떤 것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농업박람회 되게 우리 부 입장에서는, 저희 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에 같이 이제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내일까지 또 박람회 현장도 많이 보시면서 그렇게 지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민간 단체를 대표해서 전국 도시농업 관리사협회 이종우 이사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많은 단체들도 오셨는데 제가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인사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농업 활동을 10년 이상 해온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나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가 가야 될 길은 멀다고 제가 평소 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그리고 농정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들 단체들이 함께 협심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정책 입안 과정에 저희 단체들을 참여시키고 또 그런 목소리를 담아주신 데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실무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단체들은 이제 도시농업 제3차 5개년 육성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단체로서 뒷받침을 하고 실행에 옮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끔은 우리 단체들이 같이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해왔던 고민을 조금 이따가 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계속해서 도시농업 체험 공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한 사업의 영역조차도 유사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탄생된 그런 어떤 내용과 상충 내지는 또 같이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말씀도 솔직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은 계속 발전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계시는 누구나 다 아마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가 5조 2천억 어디에 내놔도 이만한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스럽고 또한 자랑스럽기 때문에 저희 도시농업 단체들은 힘을 합쳐서 어려움에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은 스스로 우리 단체들이 새로운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단체는 스스로 기존에 있던 그 도시농업 활동 범위를 약간 벗어나서 보사부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고 일부는 그 결실을 맺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농업이 13년 차를 갖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은 격려해 주시면은 도시농업은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으로서 계속 발전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정책 공유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매년 연초가 되면 농림부에 전화를 하거든요. 농식품부에 전화를 해서 도시농업 시행 계획이 나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하거든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는 도시농업 정책이 큰 영향이 미친다기보다는 단체의 특성에 맞춰서 활동을 하긴 하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시행 방안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또 공신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하나하나의 문구라든가 방향과 관련돼서 민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창석 사무관님 모시고 도시농업 정책 공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석 사무관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안창석 사무관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오늘 이제 모이신 분들이 사실 저도 여기 계신 분 한 20분 정도 알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도 단위 뭐 구분만 보시다가 오늘 지자체 더 밑에 그냥 실무하시는 분도 많이 오셨고, 그다음에 단체에서도 많이 오셨고, 농진청도 오셨고, 그다음에 또 처음 이렇게 우리 또 용역하시는 또 분이 또 오셔가지고 도시농업을 좀 이렇게 소개하고 들어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 시간은 20분인데 최대한 짧게. 저는 사실은 이게 도시농업 제가 거의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맡은 지가. 그래서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이제 발전해야 될 점 이렇게 한 1년 정도 돌아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좀 매력적인 업무다, 도시농업은. 그래서 사실 제가 주말에도 이게 업무 받고 이제 텃밭도 길러보고 시골에 가서 농사도 져보고 제가 많이 느껴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 진짜. 이제 뭐 너무 자기 생각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현장 가셔서 한번 직접 몸으로 뛰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PPT 간단하게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을 한번 꺼보시죠. 졸음도 오는데 주무실 분은 좀 주무시고 해. 예. 좀 난. 너 뒤에 좀 이 정도. 예. 일단 제가 들고 온 자료는 어쨌든 우리 도시농업 아까 뭐 11년부터 법이 제정되고 한 이 정도 왔는데 한 어떻게 됐냐, 뭐 하고 있냐 정도 좀 둘러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활성화해서 계속하지만 이제 5개년 개념 작년에 발표됐는데 그거 중심에 약간 해서 조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일단 현황을 보시면은 쭉 보세요. 한 10년도부터 이렇게 통계를 잡았는데 이제 막 들쭉들쭉하죠. 그러니까 제품 보면 20년, 19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 우리 김강진 과장 맨날 얘기한 200만 명 시대. 사실은 이 통계가 뭐 100%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한 200만 명, 178 왔다 갔다 하는 요 수준에 지금 도시농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면적도 사실은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양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정도의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육기관 여기도 이제 민간단체 많이 오셨는데 교육은 도시농업법에 지원센터하고 전문인력 양성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사실은 이게 도시농업 지원센터는 오늘 기술센터도 많이 오셨지만 기술센터 쪽에 좀 많고요. 근데 여기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여기 이제 116개인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적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도시농업 관리사를 배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6개 정도 지금 전국에 단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도 지금 11년부터 쭉 와서 지금 작년까지 137개 지금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현황은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을 못하니까 그때 모든 산업들이 다 스톱되듯이 도시농업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대신에 집으로 들어왔죠. 실내에서. 그래서 식물 재배기라든지 반려식물 이런 이제 개념들이 많이 생기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들 쭉 보시면은 특히나 이제 집에서 키우는 것들 뭐 여기 보면은 뭐 렌탈하고 가든하고 지금 여기 오신 하나 보이던데 여기 보면 팝그린 여기 있네요, 그죠? 오늘 여기 대표님 여기 팝그린 대표님 오셨는데 어쨌든 간에 실내 쪽에 어떤 그런 사업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농산물이 너무나 막 이게 기후 때문에 우리 지금 뭐 사과부터 해가지고 너무 상추라든지 너무 이 접채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고 싶다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그런 게 되게 문의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형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종호 대표님 말씀했듯이 이거는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23년도에 그 용역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5조 2천억 정도. 그래서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그래서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뭔가 가치가 높은 농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농업이 어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지금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될 것이다라는 걸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들 이제 중앙부처 중심으로 활동, 지방에서 활동 되게 많이 했고 단체들도 활동 많이 했고 지능청에서 되게 활동 많이 했는데 저희도 이제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 일단 행사를 그 추진 내용을 좀 적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여기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여기 이제 한 10억 지자체에서 10억 해서 20억 가지고 이제 행사하는 거고 아마 요거는 청주 그죠? 네, 청주에 위에 옥상에 해놓은 거. 요거는 여기 지자체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이스. 하여튼 멋있더라고요. 되게 멋있어서 제가 대표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들뿐만 아니고 뭐 교육청에서도 하고 지자체도 하고 민간단체에서 특히 많이 하는 학교 톡방. 너무나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된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8개 교인데 원래는 그 105개거든요. 근데 사실은 신청은 170개 정도 교육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에서 더 넣어달라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좀 못했거든요. 근데 보면 되게 학생들 모습 보면은 정말 모든 가치. 그리고 요거는 좀 따가 이재진 그 청라중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느꼈던 그런 걸 얘기해 줄 건데 그때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전입니다. 작년에 9월, 제가 알기로 9월 14일 정도였는데 그때 우리 김대호 아나운서 도시농업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농업 박람회 할 때 지금 했는데 풀이 전이라서 300만 원에 모셔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 시간 정도 있다 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 다 해주고 뭐 사진도 찍고 그래서 되게 성강리에 좀 행사를 마쳤는데 지금도 그때 와서도 보니까 이분이 진짜 진솔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시골에서 또 많이 컸고 해서 도시농업에 되게 관심 많고 지금 너무 바빠서 모실래도 모실 수가 없어서 다음에 한번 또 자리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 도시농업의 날이 4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한 7개 지자체에서 원래도 행사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요거는 법정 공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요 사진은 이제 부산이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 23년도에 대구에서 일단 그리고 요거는 국회에도 텃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도시농업 이미자 대표님 오셨는데 여기서 주관을 하세요. 그래서 매년 봄에 개장식을 한번 하고 12월 1일 매년 이제 12월 1일 날 그 김장 나눔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는 여기에서 키워서 난 걸로 이제 해서 불우이웃 돕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년 사진이고요. 여기에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한 50여 명 정도 국회의장이 회장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좀 크게 하고 있고 하여튼 되게 좀 열심히 심으시는데 되게 국회 본관 가면은 왼쪽 끝에 있는데 되게 관리를 잘 해놓고 또 대표님 민간에서도 계속 관리를 해서 되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쭉 보다가 뭐를 말씀드릴까 싶다가 제가 작년 3월에 대구시를 한번 갔었는데 우리 저기 오셨는데 우리 백 선생님이 대구시에서 자기가 처음 도시농업 맡은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서 대구시의 옛날 자료를 다 찾으셨더라고요. 찾아가고 통계도 듣고 그래서 되게 그걸 보고 나도 우리 도시농업이 어떻게 발전했을까. 대표적인 도시농업 박람회니까 컴퓨터를 뒤지면서 옛날 자료를 하나씩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12년도가 1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농진청, 농림부 이렇게 세 군데서 같이 해서 이렇게 행사를 크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청 앞에 광장이고요. 2회는 보니까 대구에서 했어요. 대구 저기 자연과학고등학교를 해서 이렇게 꾸며가지고 했고, 네, 되게 이렇게 논하고 다 이쁘게 했고, 그다음에 3회도 이제 같이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학교고 여기다 논밭이고 이렇게 해서 되게 2년 동안 이렇게 대구에서 같이. 그때는 이제 중앙하고 대구하고 진흥차가 같이 했었고 4회 때는 이제 순천만 광장 여기에서 그리고 5회 때는 강주 광역시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아름다운 곳에서 많이 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6회 때 보시면은 오늘 그 시흥시에서 많이 오셨는데 이게 백옷 생명공원에서 아마 행사를 크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때는 도시농업 담당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날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세종에서 애기들 데리고 그냥 도시농업 담당할 운명이었나 봐요. 하여튼 그냥 갔는데 제 생각에 여기 약간 미끄럼틀인가 막 그랬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애들이 쭉 올라와서 여기서 지금 밟고 다니는데 아마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거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흥시 할 때 또 엄청나게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행사가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하성시 동탄에 보니까 이렇게 공간을 해서 이쪽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지하에다 이렇게 해서 행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되게 좋겠다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뭐 햇빛도 없고 야외지만 그래도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편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8회는 이제 청주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주시에서 도시농업 되게 활발히 많이 움직이는. 청주 오셨습니까 혹시? 청주 누가 있던데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청주시는 지금 도시농업보다는 도시농부라고 이 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농부가 뭐냐면은 그 도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인력을 시골에 이제 농사짓는 일손이 모자라는 분들한테 이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시농업하고는 조금 약간 좀 다르지만 그래도 무슨 연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에서는 되게 지금 도시농부 사업을 되게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그때 총리님에서 이낙연 총리도 오시고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9회 때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 10회 때도 온라인으로 했었고, 이제 11회 때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려가지고 그때 이제 수원에서 이렇게 컨벤션 센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때는 이제 여기 진흥청이죠, 그렇죠? 진흥청 특작가하고 우리 여기 김강진 과장님 맞으세요? 과장님, 네, 과장님 사무실을 그냥 이렇게 꾸미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예쁘게 꾸미고 이런 효과 같은 거 많이 하시고 되게 좀 이렇게 즐거워. 사무실 되게 진짜 예쁘네요, 보니까. 저도 못 봤는데. 하여튼 박람회를 이렇게 쭉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왔구나 정도. 오늘 또 농업 박람회도 있고 밑에 1층에 도시농업 박람회도 같이 하니까 같이 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박람회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시영하고 여기 또 풀어나고 우리 SY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겨우겨우 좀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지금 박람회 많고 부산 박람회도 제가 갔다 왔거든요. 되게 서학리에 잘하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지자체에서도 박람회 많이 하고 하는데 서로 도울 거 있건 하면은 서로 좀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5분, 3분? 그럴까? 빨리 반성해 보겠습니다. 반성은 어쨌든 다 좋은데 어쨌든 공간이 좀 작고 그다음에 약간 전문성 이런 거 조금 더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위해서 또 하고 땡겨줘야 되겠다, 밀어주고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그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또 R&D 진흥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더 그래서 우리 좀 컨텐츠랑 반려식물 더 확장시켜서 여러 가지 모델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식품부나 뭐 진흥청 지자체가 이런 계획에 맞게 좀 하고 단체들은 농정원 이런 데는 우리가 또 맞춰서 또 같이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5개년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저희들은 이렇게 부처들끼리 좀 열심히 하고 밑에서는 교육기관들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거 좀 질적으로 좀 성장하자는 거고.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우리가 그 앞으로 이제 활성화 방안 중에서 요 부분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업의 ESG 경영과 도시농업 우리 또 서울시에서 발표할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회가 어쨌든 기업 가치에 ESG를 좀 추가하자. 그래서 그 지능청에서 도와주셔서 5월달에 층계 포럼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ESG를 좀 넣는 거. 그러니까 ESG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어쨌든 간에 비재무적인 요소에다가 도시농업을 같이 연계시켜서 나가자는 게 이제 앞으로의 그 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들 그 여러 가지 직원 복지라든지 이런 거 사회공헌 할 때 관심 많은데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이런 모델들을 많이 만들도록 지금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협의체는 이런 식으로 일단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렇습니다. 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확대시켜서 전파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 이런 걸 많이 만들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SY에서 예전에 했는 건데 어쨌든 이게 뭐 평가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일단 교류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좋다라는 인식이 많이 들고 나서 그러면 우리 기업 경영, ESG 경영에 포함시켜서 도시농업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일단 앞으로 하는 게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책 이야기는 많이 못하시고 도시농업 박람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나온 문서 중에 농림부에서 3차 5개년 도시농업 육성 계획 혹시 보셨나요, 다들? 네, 거기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ESG도 나왔는데요. 저는 유심하게 본 거는 가치 확산 측면에서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도시농업 공동체를 100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또 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뭐 기후위기라든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그동안 많이 했던 활동인데 사실 강조가 안 됐었는데 정부가 먼저 나서서 그런 가치 확산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에서는 이렇게 약간 틀에 이렇게 박혀갖고 틀에 고정되어 있는 관념으로 저희가 이제 제도를 보는 경우가 저도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요. 이창호 소장님 강의를 듣고 나서는 이게 혁신적 이유로 급변한다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도시농업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창호 소장님 모시고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 박람회 개최 축하드리고요. 또 도시농업 이렇게 좀 축소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도시농업만 가지고 한 이틀 정도 이렇게 계속 한 적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전부 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한 20분 동안 해외 도시농업의 급진적 변화라는 제목으로 제가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이 급진적 변화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해외 사례가 아니라 이렇게 좀 변화만 특별한 변화만 모아놨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의 제도, 정치 체제, 관행 등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 이건 급진적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보니까 나쁨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급진적 변화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같이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걸 에그플레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만은 과일 중에서도 사과, 배는 굉장히 가격이 올랐다가 요즘 추락이 겹쳐서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소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은요,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도시농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2010년, 지금부터 한 14년 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우리나라 배추 파동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걸 표로서, 제가 직접 연구를 한 거거든요. 2010년 9월 말에서 10월 초, 그때가 이쪽입니다. 변곡점이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쪽인데요.
그때 우리나라 한 20개 신문에 나온 도시농업 기사의 기사량은 글자 수. 그 기사가 양이 많아지면 글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한 조사원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2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2010년 9월 말 10월 초에서 북적 그 이후로 이제 도시농업에 관련 관심이 늘어납니다. 언론에서. 이건 누적을 한 거고요. 이것은 이제 매달별로 기사량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확연히 2010년 9월 말 10월 초부터 많아진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에그플레이션 경을 보이고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민들이 민감한 데는 은연중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들이 본인이 뭐 도시농부가 되든 말든 도시농업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늘어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서 이런 표를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안사무관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이 탄소 중립, 이거는 새로 들어왔는데요. 상당히 좋은 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요자 맞춤형으로 한다. 것도 유의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ESG가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4년 동안 우리 도시농업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한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도시농업은 아까 반성이란 말도 나왔습니다만은 우선 최근 들어와서는 도시농업 기능이 전반적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도시농업이 전부 임시예요, 임시. 우리 텃밭도 보면은 영구적인 텃밭이 거의 없어요. 임시로 해서 항상 불안한 거죠. 인력도 그렇고 다 임시라는 불안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와 같은 민간 합동 토론회는 이런 교류의 좋은 장소를 제공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교류 소통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농민이나 농업단체가 도시농업을 상당히 싫어해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외국, 일본, 유럽, 여러 나라, 미국도 제가 연수를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만, 우리 농민이 도시농업을 이렇게 부정적인 이익을 갖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농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영세농이 많고 소농이 많기 때문에 도시농업을 경쟁 상대로 보는 그런 데다 불안한 이런 것이 있었지 않느냐. 근데 이건 상당히 오해거든요. 그런 거 있고 또 우리가 행정 중심으로 도시농업을 막 발전시키다 보니까 풀뿌리 공동체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공동체 텃밭은 많지만은 사실 공동체 의식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주제가 급진적 변화인데요. 이 사회 변화는 4가지 요소를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원, 기술, 인구 구성, 거버넌스. 이 4가지가 변하면 사회가 요동을 했습니다. 우리 그것을 도시농업과 연동시키면요. 가용자원은 공간이죠. 경작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가 있고요. 기술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달하면서 도시농업과 신기술 접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과제고요. 그다음 인구 구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구가 우리나라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저출생 고령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렇게 흐름이 있다고. 그다음에 1인 가구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3가구 중에 1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1인 가구와 전가구입니다. 이런 것들은 1인 가구, 전가구 있다. 고독, 외로 이것이 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치유농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고독과 우울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유농업과 도시농업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하는 과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공동체 문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 이것은 이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위해서는 일반 농업과 도시 농업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농사 지으면 안 돼. 농민만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게 시민과 농민을 가르는 거잖아요. 농촌과 도시를 가르고. 뭐 저는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선 첫 번째는요, 공간입니다. 도시는 경제 공간 확보인데요. 이 베를린 가면요, 독일 베를린 가면 이곳은 꼭 둘러봅니다. 이 독일 도시 농업의 상징이거든요. 분책신 가르다. 저도 가봤습니다. 가서 이제 그 대표님 만나서 설명 듣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운영하는 대표님 우리나라에 또 초대를 하게 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2019년에 문을 닫았는데요. 베를린시에서 더 이상 허락을 안 해줬어요. 이거 그냥 공원으로만 쓰라고. 그 지금은 그냥 이 오른쪽인데 이것이 폐쇄가 됐고요. 그냥 시민 공원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운영하는 단체가요, 요 밑으로 지금 요것이 원래 있던 곳이고요. 요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요. 요곳 면적은 이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로 이사를 갔어요. 왜냐하면 그 베를린도요, 화장이 점점 늘어가고 있면서 이 공동묘지가 폐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장도 많아지고 뭐 이러면서 이 공동묘지가 장차 아주 큰 대규모 도시 텃밭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묘지의 그 뒷부분, 옆부분의 빈 공간들을 현재 이렇게 빌려서 그 같은 프린세신 가르텐이 이곳에 이사를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형식은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상가 텃밭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카페, 식당도 있습니다. 원래 이전하기 전에도 이 카페와 식당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걸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숍이 있어가지고 종자나 농기구도 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옥상입니다. 옥상도 우리나라도 뭐 옥상 농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만 싱가포르는 굉장히 국토 면적이 좁다 보니까 옥상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에 옥상 농장입니다. 이 파이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파이프 물이 졸졸졸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졸졸졸 흐르게 하는 이유는 모기 유충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계속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일종의 수경지대죠. 뉴욕 공항에는 터미널의 빈 공간에 이렇게 감자하고 허브 등을 기르는 이 터미널 5라는 데인데요. 이곳에서 운영하는 그 공항, 여객공항, 항공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이제 공간들도 찾으면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곳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기술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익히 보는 태양광 발전 시설인데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개발자들이고요. 이 태양광 발전은 다른 것이 높이 조절이 돼요. 쭉 4m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넓이 조절이 돼요. 이 기둥이 옆으로 쭉쭉 벌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게 소, 돼지도 기를 수 있고, 요 밑에 보면요. 카우, 레터스, 블루베리 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도 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추도 기르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베리도 기르고. 그러니까 도시농업과 이렇게 태양광 발전이 이제 결합된 그런 것들, 기술만 조금 결합해서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드론을 활용한 도시농업, 이제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드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기술도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농업에 이렇게 드론을 활용하면요 여러 가지 곤충 예방지, 잡초, 물관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도시농업의 유선을 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유농업과 도시농업의 결합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과제인데요.
영국의 사회적 농업협회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2018년에요. 영국에도 도시농업협회와 지유농업협회가 따로 있었는데 합쳐졌어요. 그런데 이 합친 이유가요, 윈윈입니다. 서로한테 도움이 된 거예요. 지유농업협회는 장수가 주로 농촌 지역이에요. 그러나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도시농업협회에 관리하는 그 도시농장은 도시 내에만 있어요. 그러나 공간이 좁아요. 이러니까 그러다 점점 지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거든요. 도시농업협회도 하는 일은 다 지유예요. 장애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합치자. 하고 지금 한 6년째 됐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고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들이 과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국 사회적농업협회의 가장 큰 현재 과제는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가 이 도시농업에 참여를 많이 해야지 장기적으로 도시농업이 발전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개발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린이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어린이한테 농사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놀기만 하고 어릴 때 농사 짓는 게 즐겁다. 농촌이 좋다. 이런 이미지만 주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일본 거는 노인 요양 보험이 됩니다. 도시농업 활동. 그래서 이런 나이분들이 그 요양소에 가서 농사 일을 하는데 이게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이 관리사가 부대되는데요. 그럴 때 모든 비용은 요양보험 급여로 처리한다.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입니다. 일본도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 고용 촉진법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일본은 더 엄격합니다. 우리나라는 50인 이상 그 기업은 3.1%로 이상 3.1%의 장애인을 무조건 고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50인이면 한 11명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지금 곱하기 3.1 해가지고 했는데 만약 고용 안 하면 부담금을 내요. 그 부담금이 있잖아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200만 원 한 달에. 그러니까 부담금 내니 고용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회사별로요. 뭐 컴퓨터 회사라든지 고용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요. 고용. 그러니까 그 회사에 무슨 납품하는 거라든지 음식 납품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거를 이제 모회사에서 고용한 걸 인정을 해주는 거죠.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양자하고 결합한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양자이 좀 죽어가고 있거든요. 양자하고 후계인이 없는데 이것과 이 장애인 이 고용 촉진법의 그 부담금 완화하는 거 결합을 시켜서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농업과 도시 농업의 결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있지 않습니까? 뉴욕주에서 이 도시 농업 패키지 법안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서 통과시켰어요. 이것은 10개 법안인데요. 실제로 법은 5개예요. 10개 법안. 지금 시간 관계상 뭐 쫙 들어가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굵직굵직한 보면 우선 농지 개념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 스타트업 하면은 아무래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도 좀 늘려주고요. 그 수익을 내릴 수 있는 기간. 그 다음에 생산 판매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금 낮춰줬어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대로 해버리면은 그 스타트업이 그냥 다 망해버리니까 그걸 좀 늘려주면서 그 스타트업 농사가 관련된 스타트업 운영하는 그 토지를 다 농지를 인정해 주는 거죠. 하여튼 뭐 전체로 그렇게 농지 개념을 확대한 것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정부의 도시농업 부서를 신설하는 겁니다. 이게 주니까 우리나라 지금 도잖아요. 도의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 이걸 새로 만든다는 걸 법으로 그냥 명시를 해버릴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요 옥상 텃밭을 생각해서 한 거고요. 농구시장 확대 뭐 이런 것, 탄소 격리도 그렇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 있는데 이 보시면은 이 법이 한 5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농어민시장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뉴욕주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을 살려야 된다. 도시농업이 잘 돼야지 농업이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 주의원이죠. 주의원들이 딱 그렇게 공감을 한 거죠. 공감을 해서 통과시켰고, 지금은 이제 하원으로 가 있고요. 하원에서 통과되면 이제 주지사한테 가면 서명만 하면 되는데요. 뭐 시간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 먹거리 시스템에 대한 고민해서 이렇게 도시농업을 다 모아서 패키지 법안이 나왔다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거냐 보면요. 그래서 일단 뉴욕주나 우리나라하고 사정이 다르죠. 뉴욕주는 하나의 주지만은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이제 뭐 농촌 도시도 있지만은 뉴욕주 인구가 2천만 좀 되는데요. 뉴욕시 인구가 그 주변 인구가 1,0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욕주라 하지만 굉장히 넓지만은 다 그냥 뉴욕시다 이렇게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안도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생각해 볼 때는요, 탄소 중립 도시 실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 묶으면 우리나라도 도시농업 패키지 법안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시농업법, 도시공원녹지법, 농산물 직거래법, 농지법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도시농업과 탄소 중립 이런 개념으로 모으면은 우리도 훌륭한 도시농업 패키지 법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에 오스트보울드라는 지역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도시농업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곳인데요. 여기 지금 암스테르담입니다. 네덜란드의 수도죠. 그리고 요것은 이제 신도시인데요. 메립지입니다. 메립지역인 알메르라는 도시고요. 인구가 한 22만 정도 되는데요. 그 외곽에 있는 요것이 오스트보울드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입니다. 1A, 1B고인데요. 요 색깔 칠한 이 부분은 이미 이제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개발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올해부터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은 시가 달라요. 옆에 다른 도시예요. 이 다른 도시가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되면요, 한 4만 명 정도가 거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말은 4만 명의 도시농부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 지도인데요. 잠시만요. 이런 거 지금 개발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집 모양이 다 다르고요. 방향도 다르고 면적도 뭐 굉장히 크고 작고 각자 다른데요. 이 특별지구는요. 이럽니다. 이 알메르시에 필요한 먹거리 수요 10%를 이곳에서 생산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각 가구는 자기 소유 토지의 51% 이상을 무조건 농지로 해야 돼요. 무조건 농지로 해야 돼요. 그 농지를 하지 않으면 입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택허가 신청을 해야 될 때는요, 도시농업 계획도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를 안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상상이 힘들지만 이미 3,300명 입주돼 있고요. 보면 이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한 두 번 정도 조사를 했는데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거주한 분이 농업 경적 경험이 없어요. 그냥 시민이죠. 대부분이 시민인 걸 알 수 있고,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최근에 만들었고 온라인으로 서로 이제 소통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습인데요. 저걸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저 동영상이거든요. 마지막이니까 저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누가 좀 해줄 수 있나요? 안 되는구나. 제가 꼭 해달라고 별도로 제가 메시지로 꼭 저거 작성하게 해주세요 부탁했는데 그냥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드리려 했는데
자, 됐습니다. 시간이 촉박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런 그림들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로 각자 들어가 보세요. 아마 이런 모습이구나. 자, 제가 시간이 좀 촉박되기 때문에 결론을 묻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이 막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의 여러 지자체, 뭐 네덜란드도 보고 유럽도 보고 베를린도 보고 그 다음에 뉴욕 주도 보고 일본 여러 도시도 봤습니다. 외국 여러 지자체는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았다. 다 공통적으로요. 기후 위기를 맞아서 도시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된다. 이런 인식을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 농촌 더 이상 구분하지 마라. 이제는 완전 도시화된 세계예요. 그리고 농업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요. 농촌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농업이 최고위험만 주장해서는 이 도시화되는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농촌 이제 나누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먹거리 위기 시대를 맞았으니까 우리 전 국토가 농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국토 우리 모두가 농부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 기후 위기 시대의 해법으로 나왔다는 그거를 우리가 같이 읽었고요. 또 세계 도시 농업은 자원, 기술, 인구 거분서가 변화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 혁신도 일어나고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의 그냥 개인의 여가 활동에 멈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멈춰져 있지 않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이 사회적 문제를 치유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데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았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와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 도시농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그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커다란 그 비전을 세울 필요가 있고 또 과감한 혁신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안에 말씀드린 사례가 되게 자세하게 들으면 정말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은데요. 같은 내용으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2시간 버전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시영 박사님 강의를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탄소 중립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도시농업을 우리가 너무 농업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요즘에 사회적 농업이나 치유 농업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시농업의 역할로 최근에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탄소 중립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온실가스를 줄이는 문제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잘 안 줄고 있는 것도 있고 줄이자고 하는 제로까지 가자고 하는 이제 목표가 있긴 한데 제로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기후는 나빠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기후 적응하는 거에서 도시농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도 좀 하게 되거든요. 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농업을 통해서 돌봄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래 세대들한테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안에서 도시농업의 역할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말을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일부 마지막 순서로 서울시 도시농업 여가팀의 백기선 팀장님께서 서울 도시농업 실천 공간 및 개선 및 ESG 도입 방안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백기선 팀장입니다. 정말 오늘 너무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중앙정부, 지자체, 도시농업 관련 단체분들 그리고 학생분들이라든지 교수님들 모시고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그 도시농업 관련 발표를 심포지엄을 통해서 몇 번 발표를 해서 발표거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또 할 사람이 없다고 저보고 발표를 하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좀 싫었지만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도시농업을 생각하고 이 도시농업을 지자체에서 지금 주민들이 지금 같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내가 이 공무원에 들어와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내 밥벌이를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너무나도 감명 깊은 일들이 있어서 그 사례를 소개 좀 해드리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울 도시농업 현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도시농업 실정 구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세 번째는 도시농업에 있어서 ESG를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의 매력은 다 아실 겁니다. 잠깐 앞서 설명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동행 매력 특별시거든요. 뭔 뜻이냐면 앞에 2023년까지는 동행과 관련된 사업을 쭉 했고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매력과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한 자료에는 매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꾸는 재미라든지 뿌듯한 자부심, 몸과 마음의 건강, 나누는 행복, 먹는 즐거움 등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언급했고요. 네, 이 부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도시농업 실천 공간에 대한 사업들 목록을 보시면요. 지금까지 2011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 도시농업 실천 공간을 조성한 실적인데 총 222헥타르까지 확대가 됐고 개소수로는 5,247개소. 그래서 자투리덮밥 같은 경우에는 1,400개소에 136만 헥타르죠. 네, 이렇게 확대가 됐고요. 옥상덮밥 그리고 치유덮밥, 학교덮밥, 스마트덮밥, 기타덮밥, 산재덮밥, 도시농업 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는 현재 유지되어 있는 텃밭에 있는 규모가 아니고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조성한 실적들을 누적으로 보여진 거기 때문에 허술하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조성됐다가 없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건 빠지고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실적으로만 통계가 되어 있는 실적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자투리덮밥, 저희는 자투리덮밥을 치다고 하고 농식품부 도시농업법에서는 고용 도시농업 농장이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총 공영 덮밥과 민영 덮밥 포함해서 147개소 48만 제곱미터 48만 제곱미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강동구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1번지 하면은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강동구를 지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위주로만 설명드리면 관악구 그리고 중랑구. 지금 도시농업과가 저희 서울시에는 도시농업과가 없습니다. 근데 중랑구에만 유일하게 이번에 만들었는데 구청장님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돼서 중랑구를 만들었는데요. 중랑구가 정말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은평구, 노원구 등등 양천구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지금 도시농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텃밭 운영하는 사업 중에 크게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 사업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내에 있는 사업이고요. 관악구에 도시농업 복합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이것은 전시문화 체험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 서울시 유지에 따라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내리는 관악구 도시농업 복합공간 사업이 있고 나머지 한 군데가 양평, 남양주, 광주 이런 1월에서 이루어지는 동행서울 친환경 농장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명하는 농장 사업이거든요. 서울 시민들이 이 먼 곳에서 양평, 양수리까지 가려면 1시간 반 걸리는데 거기까지 가셔서 주말 농장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사업이 서울현 도시덕화 조성 및 관리 사업에 관련 내용이고요. 올해 총 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은 94개소 11,0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기조성된 곳을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분들하고 제로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들이 1,097개소에 28만 2,000제곱미터를 저희가 유지 관리하고 있고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274에 4,7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투리 텃밭 조성인데요. 올해는 총 5개소에 2,9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곳을 조성할 예정이고 예산은 1억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자투리밭 관리 사업은 총 106개소에 5억 7천 정도 편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투리 텃밭 완전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기준인데요. 지금 올해 것은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최근 제가 어제 가서 통계를 내봤더니 작년 사례랑 올해 사례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만족도라든지 참여자가 지금 9,000명 중에서 한 2,900명 정도 작년에 응답을 했는데 올해 한 3,100명 정도 응답을 해줬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숫자 분들이 문자를 받고 그냥 무시하지 않고 설문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 응답 결과는 거의 비슷해서 작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여자 성별을 보면은 여성 비율이 좀 60%로 더 높고요. 그리고 참여자 연령대가 60세 이상이 34% 그리고 50대가 26%로서 주로 50세 이상인 분들이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으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여 동기를 보면은 여가 힐링 체험을 위해서 가장 많은 비율이었고요.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도 자투리 텃밭에 참여를 한다고 했고요. 참여 경험을 봤더니 올해 처음인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올해도 통계가 맞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거의 한 50% 정도가 올해 처음 하신 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투리 텃밭을 신청을 하면 추첨을 합니다. 그러면 추첨에 당첨될 확률이 낮아요. 평균 경쟁률이 6대 1입니다. 그래서 처음 되신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 처음 하신 분들이 가장 열심히 텃밭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를 했더니요. 만족 이상이 91%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족도 조사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워낙에 많이 높게 나왔고 이 만족도 조사는 작년부터 제가 담당하면서 이 만족도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올해도 90%가 넘게 만족을 해주셨고요. 특히 작년 기준에서 만족도 높은 상위 순위를 봤더니 의외로 강남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아서 좀 신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사례를 제가 들어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위에 통계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기준인데 올해 우수 사례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들었는데요. 너무 이 글을 읽고 차마 소개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감명받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텃밭 농사는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왠지 이상하지만 나의 집사람이 폐암 사기로 인해 어디 갈 수 있는 곳이 마땅하지 않았는데 텃밭에 가서 농작물 잘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항암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가다시피 했다. 그리고 텃밭에서 상추 5위 등을 재배해서 이웃과 나눠가면서 약 4개월 정도 주거시행했고 우리 집사람이 항암을 하고 있지만 내년까지 버텨서 살아간다면 내년에도 주말농장 신청해서 집사람과 함께 텃밭 농사를 갖고 싶다. 이 글을 읽고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관악구에 담당한 직원이 와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친환경 농장에 하반기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무배추 심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친환경 농장에 무배추 남은 거 씨앗까지 가지고 와서 관악구에 직접 갖다 드렸습니다. 혹시 심을 수 있으면 심어서 올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기 바란다고
제가 직접 어제 갖다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 지금 올해 금년도 만족도 조사의 내용입니다. 지금 안전한 먹을거리 작업이라든지 가족 및 이웃 간의 공동체 회복, 그리고 자녀 생태 체험 교육. 특이하게 동대문에 계신 50대 여성분은 지구 온난화라든지 지구를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참해서 제가 내용을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리고 단순히 내가 먹을거리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농촌을 이해해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래 보면은 텃밭 농작물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면서 매번 운동 삼아서 대화하면서 가꾼다, 이런 말씀을 듣고 참 너무 공감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재참여를 희망하실 분들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분들이 주인에게 추천해드리고 꼭 내년에도 꼭 참여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내용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 텃밭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이라는 어린이집 설치해준 텃밭입니다. 올해는 83개소에 2,700제곱, 2,100제곱미터 정도를 조성할 예정이고 예산은 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유 텃밭은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해준 텃밭이고요. 3,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자 텃밭 보급은 올해 2만 세트를 보급할 예정인데, 산자 텃밭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43,000원인데요. 여기는 텃밭 상자하고 상토하고 한주 씨앗 2봉이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고, 자부당 한 8,000원 정도 부담 없이 집에서 산자 텃밭을 가꿀 수 있습니다. 시설 내 텃밭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투리 텃밭이라 하고, 시설 내는 자투리 텃밭 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안에 설치된 텃밭을 관리해주는 사업이고, 텃밭 관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처방을 실시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도시농 복합공간 운영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서울시가 전시 체험이라든지 이런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강동구의 동남권에 만들었고, 그리고 남북권이 관악구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북부권역에는 중랑구에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권역별로 좀 만들 계획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 관악구는 시유지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편성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5천인데요. 사실 1년 동안 예산 들어가는 게 3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가 불행히도 우리 시정 기조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 곤란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좀 더 달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단독 주무관이 와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주요 프로그램 실적으로는 작년에 27쪽에 309회 4,800명 가량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2021년에 2,000명, 2022년에 3,000명 계속 폭발적으로 지금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예산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지원해주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장소 대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해서울 친환경농장 운영인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평이라든지 남양주에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한강 수계 관련 법률에 따라서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국비를 받아가지고 환경부에는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 청전도 지원받고 자체 시비는 1억 4천 정도 편성해서 6억 5천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화두를 좀 던지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장은 유기합성 농장과 화학비료, 비료멸칭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국에 있는 도시 텃밭 관련된 내용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 텃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비료멸칭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환경 사업으로 지자체에서는 생분해성 멀칭 필름을 보급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가장 지금 텃밭을 하시면서 장마철에 텃밭에 가보면 한 2주만 안 가도 키가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생분해성 멀칭 필름 이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고 해서 좀 사서 좀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100% 전분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비닐의 탄성이 유지되려면 약간의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땅속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이상 지나면 다 썩어버리지만 이게 과연 토양에 얼마큼 위험할지는 그것도 약간 의문이어서 국장님께서 일단은 하지 말자 해가지고 도입 못했습니다. 근데 한번 다들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함께 고민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실정 공간 개선이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농업이 2011년부터 29헥타부터 폭발적으로 사업이 편성되면서 현재 222헥타까지 확산이 되는데 이 최근 3년간 보면은 거의 1년에 1헥타 늘어나가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표를 보여주냐면 이제는 질적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다 끝났다. 서울도 자투리 공간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질적 성장을 해야 하는데 질적 성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자투리 공공텃밭이 현재 이렇게 분양하는 텃밭이 있고요. 화장실도 있을 것이고 퇴비장, 농기구간, 휴게소, 응급세가 있는데 교육장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분양하는 텃밭은 예를 들어서 500구획이면 500명의 어떤 가족들이 같이 하는 그들만의 1년 동안 농사를 쓰는 공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성 사업의 예산을 좀 줄이고 텃밭 정원과 같이 이런 텃밭 정원에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텃밭을 정원을 만들어서 상추만 심지 말고 마리골드, 레몬밤, 페퍼민트 그리고 한라나 같은 거, 로즈마리 같은 거 심어서 프로그램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어린이부터 장애인까지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이런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도시농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제공하는 게 예를 들어서 7대3이라든지 5대5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관리하는 데 프로그램 비용 들어가죠. 강사료 들어가죠.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 더 늘려서 이쪽으로 많이 집중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네, 네. 지금 밑들 담당 직원 오셨는데 서대문구 밑들 사례입니다. 한번 유튜버로 들어주시죠. 청정도시 관악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도시농업. 이제 강감찬 도시농업센터가 개관해 도시농업 활동 이 밑들이라는 곳이 산 밑에서 쓰레기로 방치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찾지 않는 이 공간을 서대문구에서 고민해서 싹 치우고 이 교육장을 졌습니다. 이 교육장을 짓고 한 20명, 30명이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 앞에는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 와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바라보는 앞으로 도시농업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 소개하고자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올해 지금 신규 사업으로 매력 텃밭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농업 체험단이라 해가지고 스마트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인 중랑, 강북, 마포, 금천에 스마트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도입 방안인데요. 지금 최근 제가 ESG를 도시농업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각 기업에서 문의가 가끔 옵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기업에서는 어떤 도시농업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지를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지금 상당히 ESG가
첨예하게 현재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환경부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환경부 전화했더니 기후 공시라는 용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소관이 업무가 아니고 금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요, 앞으로 기업체에서는 2026년 이후에는 ESG 경영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기업들은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IFRS라는 지침을 보면은 이 공식인 외에 이러한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지침들을 인정해 주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게 도시농업에 접목할 수 있어서 제가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지금 ESG 관련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걸 만드는 곳은 금융위원회 소속에 있는 회계기준위원회 곳인데, 거기서 지속가능성 준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ESG 공식 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는데 올해 3월달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는 의무 기준 2가지 1525와 추가 공시와 관련된 게 1015가 있는데요.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떤 세부 로드맵이라든지 세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업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렇고요. 우리 탄소 중립과 관련된 것은 농식품부에서 2050 농식품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고투입 간행 농업에서 저투입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에 지금 아황성 관련된 아산화황이 있지 않습니까? 화학 비료를 많이 쓰면은 아산화질소가 많이 배출이 되죠. 그래서 화학 비료를 절감하겠다. 농약 안전정보 시스템 활용해서 뭐 비료나 농약 같은 것을 적정하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토마토에 벌들이 날아가고 있네요. 네, 그리고 토양이 있죠. 지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자투리 텃밭인 친환경 농장을 운영하면은 탄소 중립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는 유기농 합성 농약 전혀 못 쓰게 하고 있죠. 화학 비료도 전혀 못 사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유박하고 퇴비를 땅 속에 넣고 농사를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관리로는 바실루스 서브틸스라든지 림이라든지 데리스라 같은 친환경 제재를 통해 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투리 텃밭이 사용한 자체가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례로 지금 롯데건설에서요, 그린팜을 강서구 계화동에 그린팜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탄소 배출 저감을 33,000kg, 기부금은 3천만 원 정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를 냈기에 사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작년에 농협 손해보험과 ESG 경영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유는 처음에는 농협 손해보험이나 어떤 기업체 차원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런 기업체가 농협 손해보험 마크 달고 어떤 후원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못 달게 합니다. 기부심사에서는 절대 어떤 기업체의 로고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심사 대상이 아니다 해서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는 것이 KB금융 등 기업과 ESG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KB금융에서 KB의 B자가 영문으로 벌이지 않습니까? B. 예. 그래서 비 오는 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 꿀벌을 지금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이 살충제라든지 유전적 다양성, 영양실조, 병해충 관련 꿀벌 응애 같은 것들이 있어서 꿀벌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 온난화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 화학 유기합성 농약을 거의 안 쓰는 환경이기 때문에 꿀벌을 키우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서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연락이 온 게 자기네들 종로에 있는 옥상에 있는 공간에다가 양봉을 하고 싶다 연락이 와서 적극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빌딩 옥상에서 꿀벌을 키우면 어떤 민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양봉 사업에 적절한 테마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민간과 업무 협약을 추진할 계획인데 포르쉐 코리아에서 서울에 있는 대모산에서 이런 꿀벌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게 포르쉐 그 독일 본사에서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지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이런 서울의 도시농업을 하면서 ESG 경영으로서 기업체가 생물 다양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꿀벌 사업, 즉 양봉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면은 생물 다양성도 더 다양해지고 도시농업의 ESG 경영이 도입이 아주 빠르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